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위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첫 번째로 대표님께서는 좀 어디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파월 발언 하나에 증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제 다음 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지막 그 FMCA가 12월 13일 날 있습니다. 13일 날 있는데 그러면 12월 13일 전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국의 물가 지표거든요. 네. 또 마침 다음 주 수요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은 최근에 두 번 연속 동계를 했어요. 근데 동계를 한 상태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도 동계를 하지 않느냐 그 관점이다 보니까 지난 9월 달과 11월 달의 가장 큰 변화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그러니까 9월 정도표에서 나왔던 1회 정도는 25bp인데 인상할 것 같았던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 불안감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해야겠죠. 네. 뇌피셜과 팩트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미국의 물가지표 제 그래프를 출시했는데 이 헤드라인 물가지표는 사실 최근 2개월 연속 지난달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6월 달 같은 경우는 3%까지 조금 내려가면서 우리가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지표가 2.2% 중반이면 앞자리가 3에서 2로 찍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7, 8월 달 넘어가면서 약간 올라와서 전체 물가지표가 3.7%인데 물론 여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일정 부분 유가라든지 기타 뭐 주거비의 비중이 계속 올라간 게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0.1, 0.2에 주목을 하냐면 약간 이게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부터 이제 애주가님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아, 화가 나느냐? 소주와 가격이 맥주의 가격을 올랐죠. 저도 마찬가지거든. 뭐 제가 네. 뭐 유통에서 깊게는 관여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출고가가 7% 올랐는데 소매가가 1,000원이 오를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뭐 느낌이 들어요. 여담삼 하는 말이지만 이럴 네. 바에야 술을 끊던다든지 안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빨간 거를 사가지고 희석을 해 드신다든지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근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이 기준금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한 0.1%의 변화 때문에 실제로 그것 자체가 소매나 도매로 갔을 때에는 배수 이상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헤드라인 CPI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사실 이거는 연준이 그렇게 관심은 많이 없긴 없어요. 없긴 없습니다만은 약간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야, 생각보다 물가가 좀 꺾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불안함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료품하고 에너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식료품 같은 경우는 흉작이 나왔다가 풍작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이 권원 CPI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너무 변수가 큰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빼고 보자는 거죠. 근데 권원 CPI를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이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는 거에 어느 정도 고개를 수긍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절대 수치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냥 헤드라인 CPI 3.7보다는 높습니다만은 떨어지는 추세 자체는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파월은 실제적으로 작년 10월 달이 6.3%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는 이게 이제 지금 페이스라면 이게 물가라는 게 보게 되면 상대치잖아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전분기 대비 얼마, 전월 대비 얼마이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속도 자체는 가장 좀 3%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제가 보니까 여전히 4%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흐름도 가장 추세적인 면에서는 가장 좀 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 CME에서 계속 이제 보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동결할지 유지할지 보게 되는데 매일매일 변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현재 지금 패드웨치 쪽에서는 12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날 미국이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5%인데 거의 동결할 확률 자체는 90%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바뀐 게 한 달 전 쪽에는 72 정도였고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그 숫자는 조금 작은데 그냥 파월 말 한마디에 5%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85와 90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별건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분위기적인 스탠스로 놓고 봤을 때는 12월 달에도 미국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2월 FOMC를 앞두고도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물가지표 CPI를 또 주시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디에 주시를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다음 주에 말씀해주신 물가지표 발표 외에도 이벤트가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주시하고 있는 또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네. 가장 중요한 걸 안 한 것 같아서 이거 추가하고 어떤 이벤트 걸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물가 이야기인데 이게 물가를 바라보기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건 이제 그래프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는 뭐 예를 들어 확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이 물가라는 거는 사실 여기가 이게 도대체 어떤 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네. 4.3에서 4.1이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 물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화두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30년인데 이제 미국의 만기를 말하는 거죠. 채권은 만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채권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 10년짜리보다는 30짜리 많은데 미국의 주요 이제 주거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실제 3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30년물이 바로 미국의 모기지론 레이트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는데 10년물 금리보다 보통 30년짜리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평균 연령과 다 계산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최근 2013년 이후부터 최근 10년 동안 대략 2.5에서 3.5% 정도 바운더리에 있었습니다. 바운더리에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5에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이게 제가 조그만하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9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날 미국이 동결하면서 오히려 8월 말이에요. 8월 말과 9월 15일 주는데 이게 뭐였냐면 8월 말에 있었던 잭슨 컨퍼런스 그리고 9월 15일 날 있을 때 미국의 FOMC 동결이었지만 매파적인 발언.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최근 2개월 동안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인데 뭐냐면 5%를 넘어갔던 요 국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거의 5% 대비해서 4.7 초반이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대략 5% 이상이 한 방에 내려간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다음 주로 예정된 뭐 다음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미국이 9월 말에 장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안하게 갔던 게 뭐였냐면 하원 의장의 갑작스러운 경질과 임시 예산안의 11월 17일까지의 연장이었거든요. 네. 그게 다음 주에 다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다시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국채 수익률은 다로 뛸 수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 36일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냐면 어쨌든 앞으로 12월까지도 생각보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과 노이즈는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고 돌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국채 수익률과 파월 발언에 의한 증시 변동성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금리에 대한 향방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앞서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회담 얘기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네. 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 조금까지는 시황이니까 네. 시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구나. 안정화됐고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요 약간 섹터에 국한된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증시가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배터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배터리 자동차는 되게 좀 우울하고 지금 네. 반도체도 불안불안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또 사실 이게 다음 주에 큰 화두인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데 약간은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지난주에 조금 좋았던 속도들이 반도체 배터리가 아닌 다른 종목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열리는 주요 일정을 두 가지를 체크해 봤는데 네. 한 가지가 바로 독일에서 열리는 메디카 2023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메디카 2023은 전 세계 의료기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보니까 제가 참가 기업이 5,000개사 정도가 들어오고요.
독일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한 3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뭐 올해부터 했고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2013년도부터도 함께 했었고요. 물론 작은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합니다. 비상장도 많고. 근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기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메디슨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약간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한 주요 카테고리라 그럴까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기기가 있겠죠.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 요거는 지금 아마 그림 자체가 우리가 MRI 이미지처럼 좀 생겼네요.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헬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진단시약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딱 그림만 봐도 이게 물리치료죠. 예, 척추 뼈녀예요. 네. 예, 물리치료입니다. 킬로그램 해가지고 물리치료 관련 기술이라든지 또 하나 이런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일정은 사실 매년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다음 주에 이거 있다고 뭐 우리가 신경을 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반도체도 하고 합니다만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이 23년도에 1월 2일 첫 거래일에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내 계속 이야기 나오던 삼성전자의 의료요봉 보핏 같은 경우가 상표권까지 다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CES라든지 이런 메디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삼성 헬스케어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알리는 PR 효과를 많이 할 이벤트가 많이 모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내는 이제 보통 처음 딱 생각하게 되면 의료 AI 기기도 다 참가를 하죠.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류뉴시나 뷰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변동성을 좀 보였던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메디칼 이런 의료 컨퍼런스가 생기고 박람회가 있다는 것은 일부 국내 관련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다음 주에 좀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또 이벤트로 의료기기 섹터 관련해서 전시회 일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 또 이벤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거 붐이에요. 뭐가 붐이냐면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예전에도 했겠죠. 네, 어떤 걸까요? 뭐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회의를 많이 하면 그 회사는 잘 못 간다 그러던데. 네. 근데 요즘에 회의는 이제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은 회사가 잘 성장을 못 하는 거고 아침마다 회의하는 기업은 잘 안 좋은 기업입니다. 직원과 임원들은 자주 보면 안 돼요. 네. 서로 멀리 있는 게 좋은데 네, 어떤 그게 뭐냐면 이야기일지. 이제 애플 개발자 뭐 개발 회의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주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성도 삼성대로 뭐 현대는 현재대로 합니다. SK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마침 또 SK가 테크 서밋 2023이 개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SK가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지금 현재 증시 하반기 들어서 SK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타 그룹주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근데 SK 텍 서밋 2023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AI 관련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AI 관련 컨퍼런스 주로 주체가 보통 SK텔레콤 쪽이에요. 이게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만들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반도체 활용을 그룹 전사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SK텔레콤에 우리 지금 보면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쓰고 있는데 브랜드 보면 AI 관련 브랜드는 A-라는 브랜딩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16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코엑스에서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들만의 잔치는 아니었지만은 약간 워크힐에서 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모든 그룹들의 개발자 회의들도 자기들의 임원들끼리 나와서 어느 정도 자기의 성과라든 연구 보고를 결과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여기 보시면 23년도 이번 주 일정에도 보게 되면 여기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구글의 주요 임원까지 다 초빙 강사로 초대를 해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건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만들긴 만듭니다만 어느 정도 이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서비스를 가져가겠느냐 그렇게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결정적인 이제 그 단서라 그럴까요? 그걸 준 게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이 실제적으로 KAI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내수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내수 기반으로 해서 AI 피라미드를 계속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SK텔레콤이 주관되는 AIK 얼라이언스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와 멤버십을 많이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AI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X가 있고 인프라가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 여기 있는 글자 기업들은 좀 작습니다만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뭐 비상장 회사도 되게 많죠. 대부분이 보면 약간 상장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면 아마 주식을 조금 보신 분들은 AI 인프라에서 코난이란 LLM은 보일 겁니다. 이건 네. 이제 우리 국내 상장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물론 SK텔레콤의 서밋 2023이 있다고 해서 AI 관련주가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일정이 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SK 같은 경우도 이런 뭐 KI 얼라이언스가 결정적인 동맹이잖아요. 네. 동맹을 구축해서 지분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성장주가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때문에 게임주의 또 흐름도 굉장히 컸는데 관련해서 지스타가 다음 주 후반부터 예정돼 네. 있는데 관련해서 좀 게임주 흐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지스타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커요. 규모 자체가.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의 잔치란 말도 없잖아요. 좀 있고 또 신작 게임이 많이 릴리스가 되죠. 네. 릴리스되고 공개가 되는데 이제 주가는 보게 되면 뭐 NC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톤 그다음 네오이즈 뭐 위메이드 다 참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가 관점에서 분석할 때는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펄어비스 주가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가들의 실망을 주면서 주가가 거의 너무 허무하게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빠졌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펄어비스에 기대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붉은 사막 모바일의 출시 시점에 대해서 IR 컨콜에서 약간 불확실성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뭐 어느 정도 출시가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근데 이제 희미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열리는 이 지스타 같은 경우도 갔다 많이 다녀오시는데 네. 거기 나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상용화 단계 전에 보여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스타 이 이벤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개별 게임들의 뭐 하나하나는 볼 수 있겠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미래의 전설 4 중국 모멘텀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나이트 크로우 같은 경우도 글로벌 출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네. 약간 그 정도의 이벤트 자체와 주가 연결고리에는 항상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또 참고하셔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의료기기 섹터 또 AI 관련된 이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바라보시는지 대표님의 첫 번째 관심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첫 번째가 제가 이 다음 주 일정 중에 하나가 메딕 2023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의료기기까지는 아닌데 삼성의 바이오 헬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제 삼성의 그 로봇 보핏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끌어다니는 아니면 다관절 축을 가진 이런 자율 협동 로봇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삼성은 진짜 헬스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가를 하나 보겠는데 그게 바로 드림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드림텍. 코스피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그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한 8천억 정도 하죠 아마. 근데 드림텍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회사가 이 홈페이지에서 보면 BH 사업이 있습니다. BHG 사업인데 치킨 이름은 아닙니다. 네, 비슷하네요. 바이오의 B 이제 헬스케어 컨버전스인데 실제적으로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홈페이지 화면도 보게 되면 사람이 지문 터치거든요. 지문 터치 인식 모듈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드림텍의 이 BH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것 자체가 바로 바이오매트릭스 헬스케어 컨버전 사업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드림텍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무슨 바이오 센서입니다. 무슨 바이오 센서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2015년부터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프 시그널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한 증거를 위해서 여기 보면 로고에 조그만하게 표시해놨습니다. 아마 화면자가 안 보일 텐데 요게 라이프 시그널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드림텍은 이미 2015년부터 최근 9년 동안 글로벌 기업 라이프 시그널과 함께 무슨 바이오 센서를 벌써 개발해서 향후 성장 동력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문 인식 모듈 같은 경우는 보통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 이제 몸에 보통 붙이는 거예요. 몸에 붙여가지고 우리 보면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러닝머신에서 뭐 붙여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뭐 측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안마기랑 또 비슷하게 그렇죠. 생긴 것 심박도 같아요.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드림텍 같은 게 한국 새로운 먹거리가 바로 무슨 바이오 센서라는 거고 지금 시장 어느 정도 계속 이쪽 이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 시그널과 함께 뭐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인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는 최근에 이제 유니캐스트 모에서 유니캐스트와의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유니캐스트의 투자 사업 부분을 다 드림텍에 가져오면서 거래가 좀 멈췄었는데 주가가 좀 멈췄었는데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이 메디카 2023과의 바로 직결적인 연결고리가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내년도 또 CS 2024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바이오 센서 부분에 대한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센서 관련해서 드림텍 첫 번째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역시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제가 SK인가 아까 다음 주 일정에서 한 기업들을 선별을 해본 거예요. 네네네. 네, 두 번째가 아까 SK의 서밋 2023이었잖아요. 그 AI 관련해서? 컨퍼런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SK 그룹주 내에서 SK텔레콤 이하 조금 추가되는 기업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내용에 놓고 보면 온마인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온마인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온마인드라는 기업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온마인드의 주주는 사실 지금 상장한 게 SK스퀘어인데 지금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군요. 실존하는 실존 분은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이게 네. 수아라는 브랜드, 이걸 또 브랜드라 그러면 그렇고 우리가 버추얼 휴먼이라고 이야기했죠. 최근 맞아요. 3, 4년 동안에는 좀 조용히 했는데 한 2010년, 20년도 전후에 뭐 광고를 거의 휩쓸었었습니다. 뭐 S사 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데 이 온마인드에서 만든 이 버추얼 휴먼, 가상 휴먼 자체 이제 이름을 말하는 건데 실제 온마인드에 투자한 회사는 생각보다 많고 SK스퀘어는 여기에 2대 주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인데 아까 제가 SK AI 얼라이언스에 온마인드 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버추얼 휴먼은 실제적으로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잠깐 나왔다가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일부 광고에서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플루언서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화포의 범용도가 왜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되냐 하면 초반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뭐 메타버스 아니면 뭐 홈쇼핑 아니면 이런 이슈였는데 갑자기 다시 많이 봐야 되는 건 올해 2023년도 그래도 AI잖아요. 네. 물론 AI라는 건 지금 현재 상태는 챗 GPT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한다 이런 거에 국한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다시 한번 이 AI 반도체라든지 AI 산업의 속도가 2030년에 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버추얼 휴먼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대부분이 좀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많습니다만 오히려 큰 회사들 관점에도 작은 회사들은 사실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수화라는 이 온마인드에서 만든 수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유화라든지 로지라든지 이런 가상 인간을 만드는 기업들은 좀 많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테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큰 관점에 놓고 보면 SK스퀘어라는 기업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생각해봤는데 SK스퀘어는 SK스퀘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중간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SK를 통해서 전체 SK를 지배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에서 SK 그룹들의 모든 사업부를 다 지배한 회사는 바로 SK스퀘어입니다. 이 SK스퀘어는 가장 우리 상장 회사 중에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실더스 그리고 뭐 쇼핑과 11번가 뭐 웨이브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이 이제 투자가 들어간 거고요. 또 광고 모델 상장 기업 인크로스 그리고 기타 등등 크래프톤과는 투자 광고고 아까 밑에 보게 되면 온마인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플래닛 있죠. 그러니까 지분 구조 관계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그 구조라 보시면 좋은데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에 놓고 보면 사실 이제 SK스퀘어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면 투자분들이 아우 너 그거 너무 무거운데 이런 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13만 원 정도의 흐름에 있잖아요. 여기 SK텔레콤과 국내 3사가 사실 이번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 이걸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죠. 네. SK텔레콤, KT, U+가 왜 잘 나왔느냐? 투자를 안 해서 잘 나왔어요. 5G 투자를 안 해서. 가만히 있어서 잘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가 잘 나오면 사업을 잘해서 잘 나왔으면 좋았는데 투자를 안 해서 현금을 많이 재워놓은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또 워낙 최근같이 이제 고금리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대부분 나쁘니까.
그럼 오히려 통신주 관점에서 최근에 너무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좀 해보면 지주회사 성격의 SK스퀘어가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좀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하고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